안녕하세요. 브랜드 전략 두 번째 주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브랜드의 의미, 브랜드를 실제 기업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나, 업무는 어떤 건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브랜드 전략에 관련된 내용을 나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 책 소개를 했었는데 그 책의 목차를 가지고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제 강의에서 다뤄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책에 보면 물론 1장, 2장 이렇게 장이 나가는 순서도 있지만 그 차례에 보면 이제 파트 1, 2, 3 해가지고 어떻게 내용들이 묶이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 책들을 이해할 때는 먼저 이 목차의 구조를 잘 판단해 보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 전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장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과 2장 소비자 의사결정과 브랜드 선택,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파트 1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브랜드 관리의 틀이라는 전체의 주제 속에다 집어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브랜드 전략이라는 쪽인데, 3장 브랜드 관리를 위한 시장 전략 수립, 그 다음에 4장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전략, 5장 브랜드 관리를 위한 전략적 분석 틀, 이렇게 해가지고 3, 4, 5장을 브랜드 전략이라는 파트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파트 3로 가면은 이제 브랜드 자산의 구축 및 측정이라고 해서 6장 브랜드 자산 구축 전략 1, 그 다음에 7장 브랜드 자산 구축 전략 2, 뭐 더 정확하게는 6장은 브랜드 인지도와 관련된 거고 7장은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덧붙여서 8장 브랜드 자산의 측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6, 7, 8장을 다 합쳐서 파트 3로 해서 브랜드 자산의 구축 및 측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파트 4로 넘어가면 이제 9장 브랜드 자산의 활용 전략이라는 거, 그 다음에 10장 기존 브랜드 자산의 강화 및 재활성화 전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학기의 진도를 이 파트 4 브랜드 자산의 활용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뭐 혹시 특별히 여유가 있거나 그렇다면 파트 5 브랜드 관리의 특수 주제,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관리나 소매업체 브랜드 자산의 구축과 관리, 이런 것들을 다룰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파트 4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갈 1장, 2장은 전체적인 브랜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1장은 제목이 뭐냐면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관리하는 게 어떤 중요성을 갖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는 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책,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 버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5판. 이 책을 이제 빨리 구하셔서 이 책의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차례 부분을 꼼꼼히 보면서 이 책에서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장 브랜드 관리의 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1장에서 처음 다루는 게 뭐냐면 파워 브랜드가 뭐냐라는 거예요. 파워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가 파워가 생긴다라는 뭐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초우량 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초우량 기업이라는 건 이제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초우량 기업이 되려면은 강력한 이미지의 파워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서 고객의 높은 충성도를 구축해야, 그래야 초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이 이제 뭐 우량하다, 잘 나간다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뭐 좋은 기술도 갖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한 그 잘 나가는 기업의 하나의 조건으로 어떤 게 있냐면 브랜드, 아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기업이 갖게 되는 그 브랜드는 실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띠느냐를 보면, 판매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의 것과 차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것인데,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브랜드라는 건 이름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이름으로 구별하고, 기업이나 제품으로 치면 이 브랜드로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별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경쟁사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이름 혹은 상징물,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을 사용하는 게 뭐다? 브랜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상징물에 대한 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로고, 패키지 디자인, 트레이드 마크, 뭐 이런 식의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형상화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브랜드 전략을 다룰 때는 이런 것들을 뭐 디자인하고 형상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쪽에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거가 전공된 사람들이 다루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맞는 영역이고,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게 시켜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 차별화하는 어떤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름과 상징물의 결합체다라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를 기업이 잘 관리한다라는 거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다농이라는 브랜드,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브랜드가 뭘 의미하는지, 실제로는 이제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그 회사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그 회사가 진출해 있는 그 시장의 소비자들은 그 다농이라는 그 브랜드를 들으면 농사와 관련되는 브랜드다, 아니면 뭐 아주 튼튼하다, 신뢰할 수 있다, 뭐 다목적이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 다농이라는 국제적인 농기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 브랜드를 고객이 들었을 때, 소비자가 들었을 때 아까처럼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한국의 소비자들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죠. 왜? 한국엔 진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국제적인 브랜드고 잘 알려진 브랜드라도 그 브랜드가 특정한 소비자, 특정한 사람한테 아무 의미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브랜드는 그 소비자한테는 어떻다?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 브랜드로 이 시장에서 잘 나가고 싶다
라고 한다는 거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가 곧 바로 우리가 활동하고자 하는 그 시장에서 뭘 일으켜야 된다?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불러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브랜드를 관리한다 라는 거는 우리가 활동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아니면 우리 목표 시장에서 그 소비자들한테 우리 브랜드가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화하는 거, 더 강하게 그 의미를 뭐 기억하게 하거나 좀 더 강렬하게 어떤 의미를 각인시키는 거, 이런 게 결국 뭐다? 브랜드 관리라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적이면서 아직 외국에는 진출하지 못한 뭐 그런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순창, 고추장 만드는 회사, 뭐 순창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순창은 너무 작은가? 그럼 풀무원이라고 합시다. 풀무원. 그러면 한국의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풀무원 하면 뭐 식품, 그 다음에 뭐 유기농, 아니면 몸에 좋은 먹거리, 이런 거를 만드는 브랜드다라는 어떤 의미가 떠오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자기네 브랜드로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떠오르게 하는데, 그런 그 의미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풀무원이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기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진출하려고 한다. 그러려면은 거기에서 소비자한테 받아들여지려면, 그리고 여기서처럼 강력한 브랜드를 거기서 보유하려면 어떻다? 풀무원이라는 이름이 그 현지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떠오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그게 광고를 통해서든 뭐 홍보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노력을 통해서든, 자, 그런 거를 이제 브랜드 관리라고 한다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전체를 다시 아우른다면, 초우량 기업이 되려면,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강력한 브랜드를 가져야 되고요. 그 강력한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뭘 일으켜야 된다? 브랜드 관련된 구체적인 이미지, 의미를 불러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이미지면 안 되겠죠. 예, 긍정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는 어떤 기업으로 소비자들한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이미지를 자기들이 소비자들한테 심어주기를 원할 텐데,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야만 어떻게 해야 된다? 초우량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브랜드 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죠? 자산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자산, 재산과 비슷한 건데 실제로 회계 용어에 가깝죠? 자산과 부채예요.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거고요. 부채는 뭐예요? 남한테 뭐 빚진 거, 남한테 갚아야 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 이걸 두 가지를 따져봐서 부채보다 자산이 많으면 남는, 뭔가 남아있는 기업인 거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뭐예요? 망해가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뭐 현재 상태에서 이 기업을 팔아버린다 그러면 하나도 수중에 돈이 남을 수 없는 그런 기업이죠. 어쨌든 뭐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여기서 이제 자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산이라는 게 결국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브랜드 자산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가치 있는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막대한, 그걸 이제 대부분 원하죠. 강력한, 어마어마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그런 가치가 들어있는 브랜드. 그런 브랜드를 누구나 갖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브랜드 자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 자산이 많다, 브랜드 자산이 높다, 그런 거는 뭐예요? 아주 가치 있는 브랜드라는 의미죠. 자, 여기서 보면 이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기업 관점. 자, 기업 관점에서 보면 브랜드의 이름 및 상징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형성된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를 뺀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브랜드를 부착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기업과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럴 때 브랜드가 자산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IMF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버텨나가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산을 팔아넘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금을 갖고서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는데, 그 여러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혜태제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혜태라는 기업 집단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를 팔아야 돼. 근데 IMF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누구나 뭔가를 팔려고 하지 누군가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이 적으면,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잘 안 팔리겠죠. 잘 안 팔리는데 어쨌든 팔아가지고 돈을 남기려면 제일 잘 팔리는 거, 제일 가치 있는 걸 팔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태가 우리가 지금 당장 뭐를 팔아야만 가장 많은 현금을 구할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팔기로 한 것이 이제 혜태제과였어요. 혜태제과. 그러니까 혜태가 갖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제과 기업을 팔기로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혜태를 유명하게 만들었고 많은 돈을 벌어줬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장에 내놨는데 다른 기업들이 와, 저거 괜찮겠다. 왜? 혜태제과는 굉장히 유명하니까. 나중에 저거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사놓고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좀 더 좋아졌을 때 제과 산업에서 저 브랜드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면은 돈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기업들이 살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그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를 뺀 거, 회계적인 측면에서 그 혜태제과의 그 회계장부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는 이름은 유명한데 알고 보니까 너무 빚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건물, 뭐 공장, 뭐 기계 이런 것들을 다 팔아치워도 이 회사가 갚아야 될 부채를 놓고 보면 결국은 부채만 더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혜태제과가 유명하고 그 브랜드가 마음에 들었어도 이거는 안 되겠다. 괜히 갖고 갔다가 우리 덤태기 쓰겠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인수하기를 포기했죠. 그랬는데 항상 임자는 따로 있는 거죠. 어떤 외국계 기업이 이 혜태제과를 구매하겠다고 그래서 극적으로 이 혜태제과가 매각이 됐어요. 그랬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그 외국계 기업이 혜태제과를 사면서 혜태 기업에 2천억인가를 줬어요. 자, 혜태 입장에서도 보면 혜태제과를 파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그 돈을 확보해서 그걸 버티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기업이니까 돈을 우리가 줘도 안 가져가 이러면서 다 안 살려고 했으니까 그 혜태제과라는 기업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돈이 안 되는데. 그런데 외국계 기업이 2천억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잘됐다. 그러고 혜태제과를 팔았어요. 자, 그래가지고서 그때 그게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회계장부상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그러니까 정리해도 빚이 더 많은 그런 기업이었는데 어떻게
2천억 정도의 돈을 더 주고 사갔냐라는 거죠. 왜 외국 기업은 혜택 제과를 장부상으로는 마이너스인 기업을 더 돈을 주고 샀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혜택 제과라는 혜태라는 그 브랜드의 값어치가 2천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순부채, 자산보다 더 부채가 많은 그 순부채 부분을 자기들이 커버하고도 다 끌어안고도 2천억을 더 주고도 이 기업을 사서 남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 브랜드는 의미가 있다. 브랜드는 자산이다. 브랜드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거를 그렇게 객관적으로 돈으로 매겨서 거래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그랬는데 그 IMF 거래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자, 값어치 있는 브랜드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회계상으로도 값어치가 있는 거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참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자산이라는 측면인 거예요. 자, 고객 관점에서 보면, 자, 기업이 이 브랜드를 가지고서 하는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고객이 반응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그 브랜드를 가지고서, 과자를 파는 기업하고, 그러니까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과자를 파는 거하고, 잘 안 알려져 있는 브랜드를 그냥 사용해서 과자를 파는 거하고,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원하겠어요? 당연히 전자를 원하죠. 왜? 그 브랜드가 더 유명하고, 그리고 그 브랜드가 하는 우리 제품 맛있어요, 우리 제품 흥미로워요 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맞아,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라고 뭐가 나와요? 고객 반응이 나오게 하는 거죠. 뭐가? 브랜드가. 그래서 고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마케팅 활동의 고객의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만드는 것이 뭐다? 브랜드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재산이고, 고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브랜드 자산은 상당히 기업한테, 고객한테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사례를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혜태 제과는 우리나라 기업 제품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요즘에는요, 겉으로 드러난 브랜드만 갖고서 그 제품이 국산 브랜드인지 해외 브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어요. 특히 IMF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토종 브랜드, 국산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외국계 회사들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산품 회용하자, 국산 제품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구입하는 제품들 중에 상당수가 외국계 회사 제품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뭐다? 브랜드가 일으키는 의미죠. 토종 브랜드인 것 같은. 자, 어쨌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보면 2018년도 세계 20대 브랜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물론 이 브랜드의 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브랜드 순위별로 1위부터 20위까지 배열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1위가 애플이라고 돼 있고요. 브랜드 구체적인 가치는 기본 가치가 100만 달러인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달러라는 거예요. 2000억 달러. 2000억 달러면은 환율을 1000배로만 놓고 봐도 얼마예요? 2조, 20조, 200조에 해당하는 거죠. 엄청나죠?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공장, 건물,
뭐 이런 거 다 제껴놓고라도 애플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무형의 브랜드 가치만 해도 수백조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삼성도 있어요. 6위에 마크되어 있는데 이거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600억 불 정도네요. 그럼 6천억, 6조, 60조 정도의 60조, 뭐 70조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게 정말 정밀하냐, 진짜 팔면 그 가격을 받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는 어떤 자기들만이 내세우는 기준에 근거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계산한 거고, 이 그 순위는 물론 이런 브랜드 순위 이런 것들 뭐 여러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순위를 매겨보겠죠. 그런데 다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보통 공식적인 자료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이 브랜드 자료는 보통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사용하는, 인터브랜드라는 회사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보고서에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이제 22 순위 등에 있는데 보통 이제 100위 브랜드를 많이 발표를 하고요. 그 순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그 기업이 얼마나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뭐 브랜드 관련된 활동을 1년 동안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걸 이제 판단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표, 완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영상을 몇 개를 보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사실 이 수업을 겨냥하고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닌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마케팅 관련된 재미난 주제들을 동영상으로 좀 올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브랜드 관련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그 세계 100대 브랜드에 대한 그 얘기를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브랜드가 주요 브랜드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되는 브랜드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100대 브랜드에 얼마나 포함되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브랜드 관련된 동영상 시청하시는 걸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